안녕하세요. 아무튼 책장입니다. 오늘은 아가사 크리스티의 미스 마플 시리즈 중 하나인 보석 위의 핏자국으로 찾아왔습니다. 지난 영상의 화요일 밤의 클럽 그리고 파란 제라늄을 먼저 듣고 들으시면 더 즐거운 감상이 가능할 겁니다. 그럼 비오는 제주도를 저와 함께 드라이브하며 보석 위의 핏자국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석 위의 핏자국. 이상하게 하며 조이스랑 브리에르가 말했다. 제 얘긴 별로 하고 싶지가 않군요.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5년 전에. 그런데 그 이후 줄곧 그 일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얼마간 나를 괴롭혀왔어요. 표면상으로는 웃음 띤 밝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저변에는 소름 끼칠 정도로 섬뜩한 면이 숨겨져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상한 것은 당시에 내가 그린 스케치도 동일한 분위기로 물들었다는 것이에요. 언뜻 보면 그것은 단지 햇볕에 내리쬐고 있는 코널 지방의 가파르고 좁은 길목을 대충 스케치해 놓은 그림에 불과해요. 그러나 오래 쳐다보고 있노라면 뭔가 불길한 느낌이 슬며시 전달되오지요. 나는 그 그림은 팔지도 않았지만 보지도 않아요. 화실 한쪽 기퉁이에 벽을 향한 채 놓여있지요. 그 지방의 이름은 레소울이에요. 코널 지방의 색달은 조그만 어촌으로서 아주 그림같이 아름다운 곳이죠. 어쩌면 너무 그림 같은 곳인지도 몰라요. 그리운 코널의 찻집 같은 분위기가 너무 짙게 풍기는 곳이죠. 작업복을 입은 단발머리 소녀들이 양피지에다 금원을 손으로 채색해가며 새겨놓는 가게들도 있어요. 아름답고 예스런 멋이 풍기는 곳이긴 하지만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러는 듯한 느낌을 주는 곳이에요. 바로 그거요. 하며 레이몬드 웨스트가 신음하듯 말했다. 그 망할 놈의 대형 관광버스 때문이야. 가는 길이 아무리 협소하다 해도 그림같이 아름다운 어촌이라면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거든. 조이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레소울로 가는 길은 협소해요. 그리고 벽처럼 몹시 가파르죠. 그럼 제 이야기를 계속하겠어요. 난 2주 동안 코널에 스케치를 하러 내려갔어요. 레소울에는 폴라웨이드 암즈라고 하는 오래된 여인숙이 하나 있지요. 그 집은 스페인인들이 1500 몇 년엔가 그 지역에 포격을 가했을 때 포격을 면한 유일한 집으로 알려져 있어요. 포격을 당한 게 아니오. 레이몬드 웨스트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역사적인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시오, 조이스. 글쎄요. 아무튼 그들은 해안 어딘가에 대포를 내려놓고 그들을 향해 포를 발사했으며 그래서 집들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어찌됐건 그건 내 얘기의 요점이 아니에요. 그 여인숙은 정면에 일종의 베란다 같은 것이 4개의 기둥에 의해 떠받쳐져 있는 멋진 고옥이었어요. 난 아주 좋은 지점을 택했고 일하기 위해서 막 자리를 잡으려던 참이었는데 그때 한 대의 차가 언덕을 구불구불 기어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 차는 여인숙 앞에 정차하겠지요. 내 작업상 아주 곤란한 지점에 말이에요. 차에서 사람들,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가 내렸는데 난 그들을 그다지 눈여겨보진 않았어요. 여자는 일종의 연자주색 리넨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연자주색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남자가 이내 다시 나타나더니 대단히 고맙게도 차를 부두로 몰고 가서는 거기에다 두고 오는 것이었어요. 그는 어슬렁어슬렁 돌아와서는 나를 지나 여인숙으로 갔어요. 바로 그때 그놈의 차가 또 한 대 구불구불 내려왔어요. 나로선 처음 보는 선명한 색깔의 사라사 프록을 입고 한 여자가 차에서 나왔는데 그것들은 진홍색의 포인세티아 꽃무늬같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토인들이 쓰는 커다란 밀짚 모자, 쿠바식이죠 아마. 그런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아주 선명한 진홍색이었어요. 이 여자는 이 여인숙 앞에 멈추지 않고 차를 길 아래쪽으로 더 몰고 가서 또 하나 있는 다른 여인숙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차에서 나왔는데 그녀를 본 남자가 놀란 듯 소리를 질렀지요. 캐롤 하고 외쳤어요.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야? 이렇게 외딴 곳에서 당신을 다 만나다니. 못 본 지가 여러 해 되었군. 이봐, 저기 마저리가 있어. 내 아내 말이야. 가서 인사를 좀 나누지. 그들은 그 여인숙을 향해서 나란히 길을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다른 여자가 막 여인숙 문을 열고 나와서 그들을 향해 내려오는 것이 보였어요. 나는 그 캐롤이라고 하는 여자가 내 옆을 지날 때 흘끗 보았어요. 새하얗게 분칠한 뺨과 불타는 듯 진홍빛의 입술이 눈에 띄었는데 그녀를 보니 마저리가 과연 그녀를 탐탁하게 여길까 의심스러워지더군요. 정말 의심스럽더군요. 마저리를 가까이서 본 적은 없었지만 멀리서 보기엔 촌스럽고 몹시 새침대기에다가 대단히 점잠 빼는 여자 같았거든요. 그야 물론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때때로 아주 이상스럽고 사소한 인생의 단면이 우리 눈에 비춰질 때면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지요. 내 쪽에서는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흘러나오는 대화의 단편들만을 주워 들을 수 있을 뿐이었어요. 그들은 수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름이 데니스인 것 같은 그 남편은 배를 타고 해안을 한 바퀴 돌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1마일쯤 해안을 따라가면 구경거리가 될 만한 유명한 동굴이 있다는 것이 그의 말이었지요. 캐롤도 역시 그 동굴을 보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벼랑을 따라 걸어가서 육지 쪽에서 그것을 구경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녀의 말인즉 배는 질색이라는 것이었죠. 마침내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캐롤은 벼랑길을 따라가서 그들과 동굴에서 만나고 데니스와 마저리는 보트를 타고 돌아가기로요. 그들이 수영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니까 나도 수영이 하고 싶어졌어요. 몹시 더운 아침이었기 때문에 일도 잘 되지 않았던 참이었지요. 그리고 또 오후의 햇빛이 실상은 훨씬 더 매혹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나는 내 물건들을 싸들고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만 해변으로 갔어요. 동굴과 정반대 방향에 있는 곳이었는데 말하자면 내가 발견해낸 곳이었지요. 거기서 수영을 멋지게 즐기고 점심오르는 혓바닥 통조림 1개와 토마토 2개를 먹었지요. 그리고 오후에는 스케치를 계속해야겠다는 열의와 자신감에 가득 차서 돌아왔어요. 레소울 전체가 잠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오후의 햇빛에 대한 내 추측이 옳았어요. 음영이 훨씬 더 뚜렷했거든요. 플라위드 암즈는 내 스케치의 기조를 이루고 있었어요. 태양 광선이 비스듬히 내려와서는 그 건물 앞의 지면을 비치고 있었기 때문에 다소 묘한 효과를 내고 있었어요. 수영하러 간 사람들이 무사히 돌아왔구나 하고 나는 추측했어요. 2개의 수영복, 즉 진홍빛 수영복과 감청색 수영복이 발코니에 걸려서 햇빛에 마르고 있었거든요. 스케치 한쪽 구석이 약간 잘못됐기 때문에 나는 얼마 동안 몸을 구부리고 수정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다시 얼굴을 쳐들었을 때는 한 사람이 폴라위드 암즈의 한쪽 기둥에 몸을 기대고 서 있었는데 마치 마술에 의해 거기 나타난 것 같았어요. 그는 선원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내 생각엔 어부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검고 긴 턱수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 흉악스러운 스페인 선장의 모델을 구하고 있었다면 그 이상 더 적격인 사람은 생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의 태도로 보아서는 영원 무궁토록 그 기둥을 떠받치고 있을 완전한 준비가 돼 있는 듯 했지만 나는 그가 가버리기 전에 작업을 하려고 열정적으로 서둘렀어요. 그러나 그는 움직였어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내가 원하던 것을 해낸 다음이었지요. 그는 내게로 다가와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오, 어찌나 말이 많던지. 레소울은 아주 재밌는 곳이지요. 하고 그가 말했어요. 나도 이미 알고 있어요. 하고 말했지만 그것이 나를 구제해주진 못했어요.
마을의 폭격, 그러니까 파괴 말이에요. 마을의 폭격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들었어요. 그리고 폴라로이드 암지의 주인 남자가 어떻게 마지막으로 살해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요. 자기 집 문간에서 스페인 선장의 칼에 찔린 이야기, 그리고 그의 피가 포석 위로 어떻게 뿜어져 내렸는지에 대한 이야기, 또한 100년 동안 아무도 그 핏자국을 씻어낼 수 없었다는 이야기 등을 말이에요. 그 모든 이야기는 나른하고 졸린 오후의 분위기와 아주 잘 들어맞았어요. 그 남자의 목소리는 아주 온화했지만 동시에 그 저변에는 뭔가 다소 관담을 서늘케 하는 것이 흐르고 있었어요. 몹시 알랑거리는 태도였지만 속으로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라고 나는 느꼈어요. 그 사람 덕분에 나는 종교 재판소라든가 그 외에 스페인인들이 저지른 온갖 두려운 행위들을 이전 어느 때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가 내게 말하고 있는 동안 나는 계속 그림을 그려나갔어요. 그러다가 문득 그의 얘기를 듣느라 흥분한 나머지 그만 거기에 있지도 않은 것을 그려놓고 말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폴라로이드 암즈 정문 앞 햇볕이 내리쬐고 있는 사각형의 그 하얀 포석 위에 핏자국을 그려놓은 거예요. 마음이 손을 가지고 그런 장난을 칠 수 있다니 참으로 별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인숙 쪽을 다시 쳐다보는 순간 나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내 손은 단지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그려넣었던 거예요. 하얀 포석 위에 핏방울을 말이에요. 난 1, 2분간 꼼짝 않고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나선 눈을 감고 자신에게 타일렀어요. 어리석은 생각 마라. 저긴 아무것도 없어. 정말이라고. 그 다음에 다시 눈을 떴는데 핏자국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불현듯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입심 좋은 어부의 이야기를 가로챘지요. 얘기 좀 해보세요. 하고 내가 말했어요. 내 눈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저기 포석 위에 있는 것이 핏자국인가요? 그는 관대하고 상냥한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았어요. 요즘엔 핏자국은 없답니다, 아가씨.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거의 500년 전 일이죠. 그래요. 하고 내가 말했지요. 하지만 지금 저 포석 위에 내 말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기어들어갔어요. 난 알았죠. 내가 보고 있는 것을 그는 보려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난 일어서서 떨리는 손으로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아침에 차를 타고 왔던 그 젊은 남자가 여인숙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는 당황한 듯이 길거리를 위아래로 살피는 것이었어요. 위의 발코니에 선 그의 아내가 나와 수영복을 걷어 모았어요. 그 남자는 차가 있는 쪽으로 걸어 내려가더니 느닷없이 획 돌아서서 길을 건너 어부 쪽으로 왔어요. 말 좀 해주세요, 아저씨. 하며 그는 말했어요. 저기 있는 두 번째 차를 타고 왔던 여자가 벌써 돌아왔는지 혹시 모르나요? 온통 꽃무늬로 덮여있는 옷을 입은 아가씨 말씀인가요? 아니요, 선생.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 벼랑을 따라 동굴 쪽으로 갔지요. 압니다, 알아요. 우리 모두 거기서 수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가 우리를 떠나 집으로 걸어왔는데 그 이후론 아직 보질 못했어요. 걸어오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리는 없을 텐데 말이에요. 이 일대의 벼랑은 위험하지 않겠죠? 그야 어느 길로 가느냐에 달렸지요, 선생.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지역을 아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죠. 분명히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문제를 놓고 장황하게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젊은 남자는 불쑥 그의 말을 가로막더니 여인숙 쪽으로 다시 달려가서 발코니에 있는 자기 아내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이봐 마저리, 캐롤이 아직 돌아오질 않았어. 이상하지 않아? 마저리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남편은 계속 떠들어댔어요. 어쨌든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잖아. 팔리타르로 차를 몰고 가봐야겠어. 준비가 됐어?
내가 차를 돌려놓을게. 그는 말한 대로 했고 두 사람은 이내 차를 몰고 함께 떠나갔어요. 그러는 동안 나는 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입증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용기를 북돋우고 있었어요. 차가 사라진 다음 나는 여인 속으로 다가가서 그 포석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물론 거기엔 핏자국은 없었어요. 아니야, 그것은 처음부터 나의 왜곡된 상상력의 소산이었던 거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로 인해 그 일이 더욱 섬뜩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어부의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내가 바로 거기 서 있을 때였어요. 그는 나를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았지요. 여기서 핏자국을 보았다고 생각했던 겁니까? 네, 아가씨. 나는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거 참 이상하군요. 참 이상해요. 여기엔 미신이 하나 있답니다, 아가씨. 만약 누군가 그 핏자국을 볼 경우엔 그는 잠깐 멈추었어요. 그러면요? 하고 나는 말했어요. 그는 특유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얘기를 계속했어요. 억양은 코널식이었지만 발음은 무의식 중에도 매끄럽고 잘 다듬어져 있었으며 코널식 표현법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어요. 사람들 말에 따르면 말이에요. 아가씨, 만약 누군가 그 핏자국을 볼 경우엔 24시간 내에 살인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오싹했어요. 그 말에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설득력 있게 얘기를 계속했어요. 교회에는 아가씨, 죽음에 관한 아주 흥미있는 명판이 하나 있답니다. 됐어요. 그만하세요. 하고 단호하게 말한 다음 나는 발꿈치를 획 돌려서 내가 묵고 있는 조그만 별장을 향해 길을 걸어 올라갔어요. 별장에 막 도착했을 때 저만치서 캐롤이라는 여자가 벼랑길을 따라오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녀는 서둘고 있었어요. 바위의 잿빛을 배경으로 그녀의 진홍색에 어떤 유독한 꽃처럼 보였어요. 그녀의 모자는 핏빛이었고요. 나는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사실 내 머리에는 온통 피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잠시 후에 그녀의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도 역시 펜리타르에 가는 것인가 하고 난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녀는 정반대 방향인 왼쪽 길을 택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그 차가 언덕을 기어올라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러자 왠지 좀 안도가 되더군요. 레스홀은 조용하고 졸리운 듯한 본래의 모습을 되찾은 것 같더군요. 그것이 얘기의 전부라면 하고 조이스가 말을 멈추자 레이몬드 웨스트가 말을 꺼냈다. 내가 즉시 판결을 내려주겠어. 소화불량이요. 식후에 눈앞에 뭔가가 어른거려서 그런 거라고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고 조이스가 말했다. 결과를 들어보셔야죠. 이틀 후에 신문에서 나는 해수욕 참사 재하의 기사를 통해 그 결과를 읽어보았어요. 신문 기사에서는 어떻게 캡틴 데니스 데이커의 부인 미시스 데이커가 랜디어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익사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보도가 나왔어요.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당시 그곳에 있는 호텔에 묵고 있었는데 둘은 수영을 하겠다는 말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던 거예요. 캡틴 데이커는 바람이 너무 차다고 주장했고 따라서 그와 그 호텔에 묵고 있는 몇몇 다른 사람들은 근처에 있는 골프장으로 갔어요. 그러나 미시스 데이커는 자기에게는 그렇게 차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혼자서 그 만으로 떠났던 거예요. 그녀가 돌아오지 않자 그녀의 남편은 불안해져서 친구들과 함께 그 해안으로 갔어요. 그들은 그녀의 옷이 바위 옆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가엾게도 그 여자의 종적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거의 일주일이 지나서야 그 여자의 시체가 발견됐는데 그 해안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떨어진 지점의 해변으로 떠내려가 있었어요. 죽기 전에 그녀는 머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는데 사람들의 설명인즉 그녀가 바닷속 깊숙이 잠수에 들어갔다가
바위에 머리를 부딪힌 게 틀림없을 거라는 거였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녀의 사망은 내가 그 핏자국을 본 지 꼭 24시간 만에 일어났을 거예요. 이해가 있어요. 하고 헨리경이 말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오. 이것은 유령 이야기예요. 미스 랑플리에르는 분명히 영매순자이고요. 페더릭 씨가 늘 하는 그 기침을 했다. 한 가지 점이 머리에 떠오르는군요. 하고 그가 말했다. 머리의 그 타박상 말입니다. 우리는 살인의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근거로 삼을 만한 자료가 없어 보이는군요. 미스 랑플리에르의 착각 또는 환상은 분명히 흥미가 있습니다마는 우리에게서 판단을 얻고자 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소화불량과 우연의 일치예요. 하고 레이몬드가 말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들이 똑같은 사람이었는지도 분명치 않잖아요. 게다가 그 저주인지 무엇인지 하는 것도 레스홀에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일 거고요. 내 느낌으론 하며 헨리경이 말했다. 그 인상이 고약한 선언이 이 얘기와 무슨 관련이 있어 보이는군. 하지만 미스 랑플리에르가 우리에게 제시한 자료가 아주 빈약하다는 점에서 페더릭 씨와 의견을 같이 합니다. 조이스는 펜더 박사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는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자료가 아주 빈약하다는 점에서 나도 헨리경이나 페더릭 씨와 의견이 같을 수밖에 없군요. 그러자 조이스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미스 마플을 쳐다보았고 그녀 역시 조이스에게 미소를 보냈다. 나 역시도 아가씨가 약간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요, 조이스. 하고 그녀는 말했다. 물론 사정이 좀 다르죠. 내 말은 우리는 여자이기 때문에 옷과 관련된 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내기에는 공정치 못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틀림없이 아주 황급히 갈아입었어야 했을 거예요. 참으로 흉악스런 여자야. 사내 쪽은 한층 더 악랄하고. 조이스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제인 숙모님 하고 그녀가 말했다. 아니, 마플 여사. 제 생각엔 여사께선 틀림없이 사실을 아시고 계신 것 같군요. 글쎄요, 아가씨. 하고 미스 마플이 말했다. 당시의 아가씨보다는 여기에 이렇게 차분히 앉아있는 내가 그것을 알기가 훨씬 쉽죠. 게다가 아가씨는 화가이기 때문에 분위기에 영향을 받기가 아주 쉽죠. 그렇지 않으? 여기 이렇게 뜨개질을 하며 앉아있으면 사실이 아주 눈에 잘 들어오는 법이지. 핏자국이 수영복에서 보석 위로 떨어진 거예요. 물론 범인들 자신도 보석에 핏자국이 떨어져 있는 것은 깨닫지 못했지요. 가엾은 것, 젊은 나이에 가엾게도. 실례지만 마플 여사 하고 헨리경이 말했다. 난 아직도 깜깜절벽이라는 걸 아십니까? 여사하고 미스 랑플리에르는 아마 서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듯 싶은데 우리 남자들은 여전히 깜깜절벽이란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얘기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조이스가 말했다. 1년 뒤의 일이었어요. 스케치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이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가지는 그 이상한 느낌이 문득 들었어요. 두 사람,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내 앞에 있는 보석 위에 있었는데 그들은 제 3의 인물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진홍색의 포인세티아 무늬의 사라사 드레스를 입은 한 여자를 말이에요. 캐롤, 이게 어찌된 일이야? 이렇게 오랜만에 당신을 만나다니. 내 아내를 모르지? 존, 여긴 내 옛날 친구 미스 하딩이야. 난 그 남자를 즉시 알아봤어요. 내가 레스홀에서 본 바로 그 데니스였어요. 부인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마저리 대신 조은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타입의 여자였어요. 젊고 다소 촌스럽고
게다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잠시 동안 나는 내가 돌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죠. 그들은 수영하러 가는 것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죠. 나는 그 즉시로 경찰서를 향해 곧장 달려갔어요. 그들이 어쩌면 내가 머리가 돌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만사가 순조로웠어요. 거기에는 런던 경시청에서 사람이 하나 와 있었는데 그는 바로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내려왔던 거예요. 말하기도 끔찍해요. 경찰서에서는 데니스 데이커에게 혐의를 두어왔던 모양이에요. 그것은 그의 진짜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는 경우에 따라 그때그때 다른 이름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여자들을 사귀었는데 보통 친척이나 친구들이 별로 없고 조용하며 눈에 띄지 않는 여자들을 사귄 다음 그들과 결혼해서 그들의 이름으로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끔찍해요. 캐롤이라는 여자가 그의 진짜 아내였어요. 그들은 언제나 똑같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지요. 사실상 그것 때문에 경찰이 그를 붙잡게 된 거예요. 보험회사들에서도 의심을 품게 되었지요. 그는 자기의 새아내와 해변의 한적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나고 그들은 모두 함께 수영을 하러 가는 거죠. 그런 다음 그 아내는 살해되고 캐롤은 그 여자의 옷을 입고 그와 함께 배를 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캐롤의 안부를 이리저리 묻고 나서 그곳이 어디든 일단 자기들이 있던 장소를 뜨는 거예요. 그런 다음 마을을 벗어나게 되면 캐롤은 황급히 다시 자기의 그 화려한 의상으로 갈아입고 짙은 화장을 하고 나서 다시 그 장소로 가 자기 자신의 차를 타고 떠나는 거예요. 그들은 조류가 흐르고 있는 방향을 조사해 두기 때문에 그 가상의 익사 사고는 조류가 흐르는 쪽에 해안이 있는 다음 해수욕장에서 일어나게 되지요. 캐롤이 그 아내의 역할을 맡아서 어떤 한적한 해안으로 내려가서는 그 아내의 옷을 거기 바위 옆에다 놔둔 다음 자기의 꽃무늬 가득한 사라사 드레스를 입고 떠나서 자기 남편이 자기와 합류하게 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내 추측으론 그들이 불쌍한 마저리를 살해했을 때 약간의 피가 캐롤의 수영복 위로 튀었음에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영복이 빨간색이었기 때문에 마플 여사의 말씀대로 그들이 눈치채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을 발코니 위에 널었을 때 피가 떨어진 거예요. 그녀는 몸서리쳤다. 아직도 눈에 선해요. 틀림없어요. 헨리경이 말했다. 나도 이젠 기억이 잘 나는군요. 데이비스가 그 남자의 본명입니다. 그의 수없이 많은 가명 중에 하나가 데이커였다는 사실을 깜빡 잊었더랬어요. 그들은 놀랄 정도로 교활한 한 쌍이었지요. 정체의 변화를 간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언제나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내 생각에도 마플 여사의 말씀대로 옷이 얼굴보다는 식별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교묘한 계략이었어요. 비록 데이비스에게는 혐의를 두고 있었지만 그자가 언제나 나무랄 데 없는 알리바이를 갖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제인 숙모님, 그녀를 신기한 듯이 쳐다보며 레이몬드가 말했다. 어떻게 그걸 아셨지요? 그렇게도 조용한 생활을 해오신 분이 무슨 소리를 들어도 놀라는 것 같지 않으니? 난 언제나 이 세상에서 서로 아주 비슷하게 닮은 걸 찾아내는 걸 한다. 하고 미스 마플이 말했다. 왜 그런 부인이라고 있었잖니? 아이들 5을 죽여 안매장한 여자 말이다. 그 아이들은 모두 보험에 들어있었지.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었지. 그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시골 생활에는 사악한 일이 참으로 많단다. 난 너희들 젊은이들이 세상이 얼마나 사악한 곳인지 결코 알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여기까지 아가사 크리스티의 보석 위의 핏자국이었습니다. 다음은 또다시 미스 마플의 활약이 있는 아스타티 여신의 신당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